지난 시간까지 6장에 나오는 그 전기화학의 연력학 관련 내용을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전기화학의 키네틱스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 2시간 동안 공부한 거를 앞에서 잠깐 서머리하고 오늘 강의 내용을 이어갈게요. 먼저 2시간 동안 공부한 거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은 거 다 기억날 거야. 잠깐 서머리 해봅시다. 전기화학 셀에서는 자발적인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갈바닉 셀이 있고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어줘서 일어나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그 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죠. 그게 일렉트롤리틱 셀이었었어요. 두 개의 차이는 이건 델타 G 값이 네거티브인 반응이고 이건 델타 G가 포지티브인 반응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전기화학에서는 이런 경우에 똑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도 우리가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어주면 안 일어나는 반응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농도를 바꿔주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볼티지를 걸어주는 것만으로 안 일어나던 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은 그 갈바닉 셀의 그림을 그린 거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쪽에다가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놓고 오른쪽에다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을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 산화 전극에서는 레드1이 옥스1으로 산화가 되고 전자를 내뱉은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캐소드에서 옥스2가 전자를 받아서 레드2가 되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네트 리액션은 두 개의 합.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노테이션도 공부했어요. 일렉트로케미컬 셀을 이렇게 표시할 때 그림을 그릴 때도 왼편에다가 산화가 일어나는 전극을 그리는 것처럼 이 노테이션에서도 이쪽에서는 산화, 이쪽에서는 환원이 일어나는 거고, 요 수직선은 계면을 나타낸다고 했죠. 바운더리. 이 전극과 이 전해질 사이에 계면이 존재하고, 여기도 커퍼와 커퍼 설페이트하고 사이에 계면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염다리에는 계면이 2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버티컬 라인 2개를 긋는다고 했었죠. 그치? 이건 노테이션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오른쪽 전극 환원, 캐소드에서 환원이 일어나는데 커퍼 2가짜리가 전자 2개 받아서 커퍼가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왼쪽 전극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징크 2+가 전자를 받아서 징크가 돼야 되는데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의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갖고 2개를 합해주면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셀 리액션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2개의 전극이 놓였을 때 이거 다니엘 셀이었었지. 솔트 브릿지가 있는 이 다니엘 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나요. 자발적으로. 외부 회로에 아무런 볼티지 걸어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외부 회로에서 어떤 볼티지가 측정이 되죠. 그죠? 그 측정되는 볼티지를 셀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지금 이쪽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에서는 그러면 산화는 아예 아무것도 안 일어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환원이 되지만 거꾸로 커퍼가 이온이 되는 이 반응도 조금 일어나겠지. 하지만 이게 원체 압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러한 환원도 조금 일어나지. 하지만 이 역반응인 산화가 압도적으로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 전극에서는 산화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했었죠. 맥시멈 난 익스펜션 웍의 크기는 우리가 델타 G 값으로부터 알 수가 있고 연력학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요 값이 음이면 자발적인 거고
자발적이라는 말은 이 값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그 갈바닉 셀이 일렉트리컬 워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값이 양이면 비자발적이에요. 따라서 이 반응은 안 일어나. 이 반응을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어서 일렉트리컬 워크를 해야 돼.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죠.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면 이게 포지티브인 반응도 일어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델타 G는 셀 리액션에 관한 델타 G 값이고, 그 다음에 측정되는 셀 포텐셜, 그 셀 포텐셜을 델타 G하고 연관시켜주는 식이 이거라고 했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뉴 FE에서 요 E가 셀 포텐셜이고, F는 패러데이 콘스탄트, 뉴가 그 산화 환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 이거죠. 그리고 패러데이 콘스탄트 값은 96485, 96,485 쿨롱/몰. 몰. 숫자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아보가드로 수하고 엘리멘터리 차지 1.6 곱하기 10의 19승 그 두 개를 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몰당 96,485 쿨롱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델타 G 값은 이렇게 되는데 스탠다드 값에 더하기 RT ln Q. 그래서 여기 Q가 리액션 쿼티언트였었죠. 그렇지? 그래서 요 식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지. 그래서 식을 정리한 게 네른스트 이퀘이션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네른스트 이퀘이션은 뭐 별게 아니고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 배운 요 이퀘이션의 전기화학 버전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셀 포텐셜이 포지티브가 나오면 여기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반대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이제 그 셀 리액션이 스폰테니어스한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셀 리액션이 자발적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다고 했어. F분의 RT, F는 96,485 쿨롱/몰이고 RT는 그 단위가 줄/몰이죠. 그래서 몰 약분하고 나면 줄/쿨롱이잖아. 그래서 요거 줄/쿨롱이 유닛 컨버전 하면 이게 볼트죠. 볼트. 그래서 계산을 하면 0.0257 볼트예요. 0.0257 볼트. 미리볼트로 얘기하면 대충 26 미리볼트. 26 미리볼트가 F분의 RT 저 값이에요. 하나 더 있네. 그래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델타 G 이거를 그린 거예요. 이거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extent of reaction 자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G 값이 그려지는데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게 델타 G죠. 그래서 델타 G가 네거티브였다가 0이었다가 이쪽은 포지티브로 바뀌는데 0인 경우가 이퀄리브리움이고 0일 때는 셀 포텐셜이 0인 경우고 전기화학 반응인 경우에 그 다음에 음의 기울기인 경우가 자발적인 경우라 포워드 리액션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네른스트 이퀘이션은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셀 포텐셜이 양이면 자발적이고 반대로 이 경우에는 비자발적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셀 포텐셜이 어떤 큰 값이 나왔다. 이게 양의 값이건 음의 값이건 큰 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현재 그 일렉트로케미칼 셀의 평형이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거야. 이쪽으로 벗어나 있든 이쪽으로 벗어나 있든 이쪽으로 벗어나 있으면 그 포지티브로 양의 값으로 큰 값이 나올 거고 이쪽으로 벗어나 있으면 음의 값으로 큰 값이 나오겠죠. 0에 가까운 값이 될수록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는 말이죠. 평형 근처로 가 있다라는 말이지. 자, 여기까지가 리뷰. 아유, 질문.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이제 가봅시다. 전기화학 실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전극은 두 개가 필요해요.
볼티지를 걸려면 한쪽을 그라운드로, 우리가 일반적인 전기 실험을 할 때도 한쪽을 그라운드로 잡고 여기를 플러스로 걸든지 아니면 여기를 마이너스 볼티지, 여기 플러스 볼티지 걸든지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양쪽에 볼티지 차이를 줘가지고 전자가 이동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기화학 실험을 할 때도 이제 전극이 최소 2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전극을 이제 작업 전극, 워킹 일렉트로드라고 부르고, 얘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관찰할 때 어찌됐건 상대 전극이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카운터 일렉트로드, 상대 전극이라고 불러요. 전해질 용액 안에 전극을 담그면 거기에는 예를 들면 전극이 금속이라고 한다면 이 금속 전극과 전극과 이 전해질 사이에 계면이 존재하죠. 그 계면에 소위 말해서 엘렉트리컬 더블 레이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엘렉트리컬 더블 레이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엘렉트리컬 더블 레이어를 중심으로 전극 쪽과 전해질 쪽에 포텐셜 차이가 생기게 돼요. 볼티지로 표현되는 포텐셜 차이가. 그 포텐셜 차이 값을 갈바니 포텐셜 디퍼런스라고 불러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이 엘렉트리컬 더블 레이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게 헬름홀츠 모델이라는 거예요. 헬름홀츠 레이어 모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 금속 전극이 있고 이쪽에 전해질이 있어요. 전해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지요. 양이온, 음이온이 다 있지만 중성인데, 이쪽 전해질의 벌크 쪽은 이제 양이온이나 음이온이나 다 똑같은 농도로 있어서 중성인데, 이 계면 쪽에 가면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음이온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헬름홀츠 모델에서는 음이온이 이 계면에 아주 이쁘게 줄 서 있다. 이런 거야. 아유, 이쁘게 줄 서 있어요. 근데 이온들이 그 솔벤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거잖아. 수용액이라고 한다면 물 분자에 의해서 하이드레이션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줄 서 있을 때 하이드레이션 스피어 때문에 여기 솔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줄 서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음이온이 줄 서 있으면 물론 이쪽에 어디인가 또 양이온도 있고 여기에 음이온, 양이온 잔뜩 있을 텐데 여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요 계면 쪽을 보자는 거예요. 계면 쪽에 여기에 음이온들이 있으면 이쪽에는 또 양이온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전체적으로 뉴트럴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는 양이온이 줄 서 있고 이쪽에는 음이온이 줄 서 있으면 두 개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하게 되고 그 포텐셜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표현한 것처럼 이 방향을 x라고 합시다. 여기가 x 이퀄 제로인 지점이고 이 방향으로 감에 따라서 x 이퀄 제로인 지점, 여기서부터 일렉트릭 포텐셜이 쭉 감소해서 음이온이 있는 쪽, 그다음에 여기 전극 쪽이에요. 여기에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게 이제 헬름홀츠 모델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공부한 걸 한번 상기해 보세요. 아마 이런 거 공부했을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는 거리에 따라서 일렉트릭 포텐셜이 변하는 이 그레디언트예요. 이 그레디언트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이게 일렉트릭 필드야. 따라서 이 식에 의하면 만약에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일렉트릭 필드는 x값에 상관없이 이 x값이 이쪽으로 전진을 하더라도 기울기는 계속 일정하죠.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어디에선지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를 갖고 있지.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직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레디언트, 포텐셜 그레디언트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플러스 필드가 걸려 있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걸려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일렉트릭 필드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포텐셜 말고 에너지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에너지 그레디언트를
그 엘리멘트리 차지 가지고 나눠준 거. 이거 역시 일렉트릭 필드의 표현이에요. 에너지 위치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 이 그레디언트를 엘리멘트리 차지로 나눠준 거. 그러면 좌변이 똑같으니까 우변도 똑같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포텐셜 그레디언트와 에너지 그레디언트는 기울기가 반대다. 이 얘기죠. 기울기가 반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존재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반대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은 요거를 위아래를 뒤집은 그림이에요. 에너지에 관한 그림은 포텐셜 그림을 위아래로 뒤집은 모양. 업사이드 다운 해갖고 뒤집은 모양이에요. 자, 얘기했던 것처럼 헬름홀츠 레이어 모델에서는 하이드레이션 스피어만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 쭈르륵 줄 서 있다라고 하고, 요 줄 서 있는 얘네들, 요 이온들이 쭈르륵 줄 서 있는 요 면을 그 헬름홀츠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헬름홀츠 플레인 중에 아우터 헬름홀츠 플레인, 그래서 OHP라고 불러. OHP. 여러분들은 OHP 안 써봤죠? 써봤나? 이렇게 투명 필름에다가 뭐 쓴 다음에 빗조여 갖고 이 스크린에다 쪼여주는 거. 오버헤드 프로젝터. 그거 안 써봤죠? 그 OHP가 아니고 아우터 헬름홀츠 플레인 이렇게 불러요. 요 파란 점선으로 표현한 게 OHP죠. 그러면 아우터니까 뭐 이너도 있나? 예, 이너도 있어요. 근데 원시적인 헬름홀츠 모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OHP만 얘기하는데 이 x 이퀄 0인 지점부터 요 OHP까지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리니어하게 존재한다. 포텐셜이 리니어하게 변하게 된다라는 게 헬름홀츠 레이어 모델이고, 이거를 좀 살짝 보완한 게 이제 IHP라는 거를 도입한 거예요. IHP는 이너 안쪽에 있는 헬름홀츠 플레인이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온들이 전극 주변에 예를 들면 음이온이 쭈르륵 있다고 할 때 뭐 꼭 이렇게 하이드레이션 된 애들만 있겠냐.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이 물 분자들이 떨어져 나갔고 이온이 여기다 붙어 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냐. 훨씬 더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걔네들이 만드는, 여기 뭐 띄엄띄엄 그런 이온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걔네들이 만드는 플레인이 안쪽에 또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IHP라고 불러요. 더 중요한 건 하여간 OHP를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헬름홀츠 플레인이 이제 너무 이쁘게 가정을 해놔가지고 또 잘 안 맞으니까, 그럼 항상 사람들은 수정을 하지. 그래서 수정된 모델이 나온 게 이 거의 챔프만 모델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물론 얘네들 여기서도 이온들은 다 하이드레이션 돼 있겠지. 근데 이제 그 하이드레이션 돼 있는 그 솔벤트들은 그리지 않은 거야. 빨간 게 양이온이고 이 노란 게 음이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벌크 쪽은 뭐 양이온, 음이온 다 균일하게 존재하지만 지금 이쪽으로는 전극적으로 다가갈수록 상대적으로 음이온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음이온이 여기에 OHP에 쭈르륵 줄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구간을 두고 여기에서 전극 계면 쪽으로 갈수록 음이온이 많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는 그러한 영역이 존재한다. 디퓨즈 레이어라는 게 존재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더 합리적이지. 디퓨즈 레이어라는 게 존재할 거다. OHP 같은 게 어딨냐 세상에. 그렇게 이쁘게 줄 서 있을 리가 있냐. 디퓨즈 레이어가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 차지가 마이너스 차지가 이쪽에 많다가 뒤로 가서 조금씩 작아지는 그러한 상태라면 여기에 포텐셜이 변하는 거는 리니어하게 변하지 않고 이렇게 휘어서 이런 커브 모양으로 포텐셜이 변하게 돼요. 만약에 이거의 에너지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뒤집으면 돼. 이렇게 그리면 돼요. 뒤집어서. 어찌됐건 이렇게 존재할 거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서멀 모션을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서멀 모션. OHP처럼 존재하려면
얘네들이 뭐 이렇게 이쁘게 줄 서 있을 수가 있나. 상온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서멀 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있을 거다. 서멀 모션을 고려하면 OHP처럼 하나의 플레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역 안에 디퓨즈 레이어가 차라리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냐? 이런 주장이에요. 뭐 하여간 이런 모델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뭐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스턴 모델이라는 게 또 있어. 스턴 모델은 앞에 있는 헬르몰츠의 모델하고 고이 챔프만 모델의 짬뽕 버전이에요. 항상 이런 짬뽕 버전은 항상 나와. 두 개의 장점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짬뽕 버전. 그래서 여기 OHP 있어. 그리고 여기에 또 디퓨즈 레이어도 있고, 디퓨즈 레이어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빼곡하게 이온들이 존재해서 여기는 리니어한 포텐셜이 존재하고 여기는 이제 커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포텐셜이 디퓨즈 레이어에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OHP 요걸 갖다가 또 스턴 레이어라고도 불러요. 뭐 그런 용어는 몰라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버전이 또 있어. 또 다른 짬뽕 버전. 고이 챔프만 모델하고 IHP까지 고려된 헬르몰츠 모델을 짬뽕한 거. 왜 여기에 OHP만 그려? 이 안에 또 IHP도 같이 그리지. 그건 또 그레햄 모델이라고 불러요. 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전해질 용액에 전극이 담겨 있으면 포텐셜 차이가 존재한다. 전극 쪽과 전해질 쪽 사이에 포텐셜 차이가 존재한다. 이 포텐셜 차이가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라고 부르는데 이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일렉트로드 포텐셜의 원인이에요. 일렉트로드 포텐셜.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측정하는 거는 셀 포텐셜을 결국은 측정하는 건데 카운터 일렉트로드를 수소 전극을 써가지고 그거를 0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인지 이거를 정했다고 했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쭉 정했던 그 일렉트로드 포텐셜이 전극마다 다 달랐는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하고 일렉트로드 포텐셜은 그럼 완전히 같은 얘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완전히 같은 얘기는 아니고 어떤 상수값만큼 차이가 나 있는데 그 상수값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어가지고 그 포텐셜을 변화시킬 거거든요. 변화시킨 정도가 중요한 거지 포텐셜의 절대값은 우리가 항상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물 좀 줘? 물은 받아도 되나? 나 이거 찍고 있는데 학생한테 물을 강탈을 했네. 이건 김영란법 위반 아니지, 이거. 카메라가 보고 있네. 이거 뺏고 나서 보니까. 이거 맹물이에요, 이거. 맹물 맞지? 맹물이야.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게,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이라는 거예요. 전기화학의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네른스트 이퀘이션이었었죠. 그것처럼 전기화학의 키네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펠 이퀘이션이라는 걸 또 배울 텐데 그 타펠 이퀘이션은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의 스페셜 케이스에 불과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 타펠 이퀘이션이라는 게 먼저 실험적으로 이제 제안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론적으로 이게 이제 유도가 됐는데 이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의 특별한 버전이 타펠 이퀘이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시간 끝날 때까지 계속 이식 얘기만 할 거야. 이식 얘기만. 먼저 식이 생겨먹은 거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지? 일단 모양을 관찰을 합시다.
딱 보아하니 왼쪽에 뭐 J가 있고 오른쪽에 가로가 있는데 앞에 J0가 있고 여기 텀이 두 개가 있죠. 익스포넨셜 텀이 두 개. 그리고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지? 텀 두 개짜리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J는 뭐냐? J는 current density예요. 전류가 흐르는 단면적으로 나눠준. 이게 예를 들면 전극이다. 내가 이걸 담갔다. 그래서 여기 전체 면적에서 전기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전체 면적으로 전자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할 거 아니야. 이 단면적을 그때 흐른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 그게 커런트 덴시티죠. 그럼 커런트 덴시티의 단위는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 이걸 거예요. 암페어 퍼 센티미터 제곱. 그런데 암페어를 유닛 컨버전을 하면 쿨롱 퍼 세크죠.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차지의 크기, 차지 양, 전하량. 요게 암페어예요. 따라서 커런트 덴시티는 쿨롱 퍼 세크를 또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얼마나 많은 차지가 이 전극의 면을 통해서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커런트 덴시티예요. 그러면 이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양 이게 뭐야? 사실은 플럭스잖아. 그렇죠? 플럭스죠. 그래서 커런트 덴시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차지 플럭스예요. 차지 플럭스. 그러면 왜 느닷없이 차지 플럭스가 튀어나왔느냐? 이 식 분명히 전기화학 반응의 반응 속도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식이라고 했는데 왜 느닷없이 차지 플럭스가 나오냐 하면 생각해보면 느닷없는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전기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 예를 들면 이게 환원전극이라고 합시다. 환원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날 거야. 옥수가 전극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레드가 되겠죠. 그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게 이제 환원전극인데 결국은 환원전극에서 환원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전극에서 전자가 얼로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옥수한테 트랜스퍼 돼서 옥수가 레드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따라서 차지 플럭스, 이 전기학 반응이 빨리빨리 일어난다면, 단위 시간당 많이 일어난다면, 차지 플럭스도, 차지 트랜스퍼 되는 차지의 양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많겠죠? 그렇지? 따라서 전기화학 반응이 리덕션이 됐든, 옥시데이션이 됐든,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때 흐르는 전류 밀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측정되는 그 전류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바로 그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J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F라는 게 있어. 소문자 F. 이거는 그냥 상수의 온도가 정해지면 RT분의 F. 아까 F분의 RT가 얼마라 그랬어? 상온에서 26mV. 따라서 상온이라면 이 스몰 f 값은 26mV분의 1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타라는 게 나오는데 이타라는 건 오버 포텐셜이라고 불려요. 오버 포텐셜. 오버 포텐셜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E'이라는 값에서 E를 빼준 거야. 그럼 각각이 뭔지 봅시다. 뭔가 이 초과됐다는 거지. 요거보다 이게 초과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에서 이거 뺀 거예요. 자, 먼저 뒤에 있는 이거는 뭐냐 하면 네트 커런트가 흐르지 않을 때 그 일렉트로드에 걸어준 포텐셜의 크기를 의미해요. 네트 커런트가 흐르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전 시간도 누가 물어보던데 갈바닉 셀이라고 한다면 그 다니엘 셀을 예를 듭시다. 다니엘 셀 같은 그런 갈바닉 셀이라면 환원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환원이 일어나고 산화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산화가 일어날 거예요. 언제까지? 셀 포텐셜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일어날 거야. 그럼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한참 기다리면 왜 셀 포텐셜이 0이 돼? 여기에 있는 농도가 평형 농도로 가기 때문에 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셀 포텐셜이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관심이 있는 전극이 이거라고 칩시다. 환원 전극.
그러면 이 환원 전극에다가 이쪽에 있는 전극 대비 여기에다 어떤 볼티지를 걸어서 아무 볼티지도 안 걸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죠. 다니엘 셀에서. 그래서 커런트가 측정이 될 거야. 내가 볼티지 안 걸어줘도 저기 커런트가 측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측정되는 그 볼티지가 셀 포텐셜이겠지. 그런데 볼티지를 반대로 걸어주면 커런트가 흐르지 않게 만드는 볼티지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하는 볼티지가 존재할 거예요. 내가 이 셀에다가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볼티지가 존재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건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고, 그때 이제 일렉트로드 포텐셜을 우리가 E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대비, 그 특정 값 대비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일렉트로드 포텐셜, 이때는 전류가 흐르는 거야. 마이너스 커런트가 흐르건 플러스 커런트가 흐르건 간에 전류가 흐를 때 그때 그 일렉트로드 포텐셜 그거를 갖다가 E'이라고 하고 그 차이값을 오버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버 포텐셜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알파가 오버 포텐셜의 단위는 뭐예요? 그래서 볼티지죠. 볼티지. 따라서 F 곱하기 이타 하면 이건 단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익스포넨셜 펑션의 이 지수에는 단위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요거 단위가 없고 따라서 알파도 단위가 없어요. 요거의 이름은 트랜스퍼 코에피션트인데 오늘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그 전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리액턴트를 닮았는지 프로덕트를 닮았는지 에너지 배리어의 모양이 얼마나 대칭적으로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그 척도가 되는 파라미터예요. 단위는 없어요. 0부터 1 사이의 값이에요. 알파가 0에 가까울수록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리액턴트 쪽에 치우쳐 있는 거고, 알파가 1에 가까울수록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프로덕트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두 경우 모두 에너지 배리어가 대칭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칭적이잖아. 근데 이렇게 생겼다거나 이렇게 생기면 대칭적이지 않죠. 에너지 배리어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생겼으면 알파 값이 2분의 1이 나와요. 자, 알파는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J0. 이 J0는 뭔지 보려면 언제 J와 J0가 같아지는지를 보면 되겠지. 언제 J와 J0가 같아지죠? 언제? 이타가 0일 때. 그죠? 이타가 0일 때가 언제예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을 때지. 결국은 뭐야? 이퀄리브리움에 있을 때. 그죠? 이퀄리브리움에서는 이타가 0이기 때문에 요거 1이 되고 요거 1이 되니까 결국은 J0 빼기 J0가 돼버리지. J0 빼기 J0 이렇게 돼서 흐르는 네트 전류 밀도가 0이 돼요. 그러면 이 J0가 뭐냐 하면 바로 이 J0는 평형에서 그 전극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의 전류 밀도예요. 이게 왜 두 가지 텀으로 표현되어 있냐 하면 하나는 산화, 하나는 환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전극이 예를 들면은 환원 전극이다 라고 할 때 상대 전극에서 산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럼 절대적으로 여기에서는 환원만 일어나고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산화만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환원 전극이면 예를 들면 옥스 1이 전자를 받아서 레드 1이 되는 그 환원이 주로 일어난다는 뜻이야. 하지만 여기서도 그것만 일어나는 게 옥스 1이 전자 받아서 레드 1이 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레드 1이 전자 잃어버려서 다시 옥스 1이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요. 다만 이게 압도적으로 빠른 거지. 환원이 압도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산화는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 환원 전극이라고 부르는 거야. 반대편 전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전극이든지 간에 산화와 환원은 좀 깨워줘. 산화와 환원은 같이 일어나요.
어느 게 압도적으로 일어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J0 빼기 J0 해서 이제 이 값이 0이 되죠. 평형에서는. 근데 이 각각의 텀이 하나는 산화전류, 하나는 환원전류예요. 에노딕 커런트, 캐소딕 커런트 이렇게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겼어.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 질문. 일단 오버뷰만 한 거예요. 아유, 좀 속도를 내야 되겠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화학 반응의 특징은 환원이라고 한다면 전극에서 옥스한테 전자가 트랜스퍼 돼야 되는 거고, 산화라고 한다면 레드로부터 전극적으로 일렉트론이 트랜스퍼 돼야 되는 거죠. 일렉트론이 트랜스퍼 되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어찌됐건 산화가 됐건 환원이 됐건 간에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전극과 화학종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처럼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일렉트로드 리액션은 헤테로지니어스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일렉트론 차지 트랜스퍼, 이 차지 트랜스퍼를 플럭스로 표현하는 게 편리하지요. 그래서 프로덕트 관점에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옥스가 전자를 받아서 레드가 됐을 때 이 레드가 프로덕트지. 프로덕트 관점에서 프로덕트의 플럭스를 표현하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니까 면적 갖고 얘기하는 게 좋겠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프로덕트가 얼마나 빨리빨리 생기는지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만약에 1차 반응이라면 이 화학종 한 개가 관여하는 1차 반응이라면 여기 1승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속도 상수는 이런 식으로 거리분의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지. 그래야 요거의 단위가 부피분의 몰수니까 부피에서 거리 하나 오고 이쪽에 거리 하나 약분되고 나면 여기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몰수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게 바로 이제 프로덕트 플럭스고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서의 반응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 근처에서 화학종이 전자를 받거나 아니면 내뱉거나 전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차지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데, 뭐 옥수나 레드 가지고 반응식을 속도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옥수가 전자를 받아서 레드가 되는 환원 반응의 속도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KC는 환원 반응은 캐소드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캐소딕 리액션이에요. 환원 반응은. 그래서 KC라고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에노드, 산화 반응. 산화 반응은 이제 레드가 전자 잃어버리고 옥수가 되는 건데, 그거는 그 에노딕 리액션이기 때문에 KA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요런 걸로 생각을 합시다.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아서 환원이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온이 전자 하나를 받아서 환원이 되는 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인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이 그림 갖고 얘기할게요. 지금 그림이 두 개가 있어.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노딕 커런트가 흐른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여기는 캐소딕 커런트가 흐른다 그러면서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극이 여기 있는데 이 전극에서 산화도 일어날 수 있고 환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산화가 일어난다면 뭐예요? 여기 있던 레드가 전자를 여기다 주고 지가 옥수로 되는 거죠. 전자를 여기다 줘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환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 있던 옥수가 전자를 받아서 지가 레드로 환원이 되는 거지. 전자가 이렇게 오죠.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산화가 일어난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고 환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를 우리가 에노딕 커런트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캐소딕 커런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에노딕 커런트, 이게 캐소딕 커런트예요. 따라서 에노딕 커런트라는 거는 지금 산화가 일어날 때 흐르는 전류고 캐소딕 커런트라는 거는 환원이 일어날 때 흐르는 전류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산화 전류가 크네, 환원 전류보다. 그래서 두 개가 캔슬되고 살아남는 텀은 요거만 살아남겠지. 그래서 그거만큼 에노딕 커런트가 여기에서는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는 에노딕 커런트가 조금하고 캐소딕 커런트가 커. 따라서 환원이 도미넌트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플러스로 표현해요. 플러스 전류로.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가 플러스 전류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 전류는 마이너스로 그려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전류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걸로 플러스 전류로 그려야 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약속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플러스가 되게 그림을 그려요. 일반적으로는. 자, 어찌됐건 에노딕 커런트, 이게 플러스 전류,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전류. 이거 사실 부호는 반대로 그림을 그려도 상관은 없어. 그건 뭐 그림 그리는 놈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려요. 자, 그래서 앞에 얻어놨던 이 속도식에다가 표현하면 이런 반응, 예를 들면 이제 그 캐소딕 리액션이라는 건 이제 환원 반응인데 이런 옥수가 전자받아서 레드가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이게 반응 속도인데 여기에다가 페러데이 콘스탄트를 곱하면 이게 지금 플럭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페러데이 콘스탄트를 곱하면 그게 바로 차지 플럭스가 되겠죠. 그지? 차지 플럭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페러데이 콘스탄트 곱한 게 바로 차지 플럭스지. 요 부분이 바로 프로덕트 플럭스니까 거기에다가 페러데이 콘스탄트 곱하면 그게 차지 플럭스. 뭐에 의한? 환원에 의한 차지 플럭스. 요거는 산화에 의한 차지 플럭스가 되겠죠. 그렇지? 산화와 환원에 의한 차지 플럭스 식들이에요, 요게. 반응 속도에다가 페러데이 콘스탄트 곱한 거에 불과해요, 그냥.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몰수로 표현된 반응 속도에다가 페러데이 콘스탄트 곱하면 그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차지 양이 될 거 아니야, 지나가는. 자, 그래서 옥수가 레드가 되는 환원에 관한 차지 플럭스, 그 다음에 산화에 대한 그 차지 플럭스, 커런트 덴시티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둘 다 한 전극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만 어느 게 압도적으로 빨리 일어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전류에서 이 전극에 흐르는 전류가 있다면 그 전류의 원인은 이거든지 이거든지 이거의 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를 합해야 돼. 네트 커런트 J는 에노딕 커런트하고 캐소딕 커런트의 합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에노딕 커런트와 캐소딕 커런트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에노딕 커런트를 플러스로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커런트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사실은 이걸 합한 거야.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자, 이 두 커런트의 합이 네트 커런트다라는 거고 수식은 이렇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에노딕 커런트, 이 플러스 커런트가 마이너스 커런트보다 더 크다면 네트 커런트가 플러스로 측정될 거고 반대로 이 마이너스 커런트, 캐소딕 커런트가 플러스 커런트인 에노딕 커런트보다 더 크다면 마이너스 커런트가 측정이 되겠지. 그렇죠? 여러분 책에서는 이건가 둘 중에 하나가 뭐 부호가 반대로 표시되어 있더라고. 책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건데 여기까지 질문.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질문.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트랜지션 스테이트 시오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왜 생뚱맞게 트랜지션 스테이트 시오리예요. 그거 배울 때 약간 골치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조금 그럴지 모르는데, 트랜지션 스테이트 시오리라는 게 뭐였어? 리액턴트와 프로덕트 상태 말고 중간에 존재하는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의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가 존재하고,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에너지 상태, 깁스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때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깁스 에너지, 그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배리어를 알 수 있게 됐었어. 에너지 배리어를. 자, 여기 봐보세요. 이게 리액션 코디닛이에요. 반응 좌표에 따라서 깁스 에너지가 이렇게 변한다고 칩시다. 이 반응 경우에 자발적인가요? 자발적이지. 이 크기만큼 마이너스잖아, 지금. 얘 빼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지. 그래서 이건 자발적인 반응이죠. 정반응에 대한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는 이거고, 역반응에 관한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는 이만큼이네요. 그죠?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가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는 뭘 알면 돼? 여기를 알면 되지. 그지? 여기에 깁스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면 이거하고 차이값 구하면 되잖아. 이거하고 차이값 구하면 또 이 크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표현해 줬던 게 트랜지션 스테이트 시오리였었어요. 저 트랜지션 스테이트 시오리에 의하면 속도 상수는 아레니우스식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 앞에 뭐 어떤 코에피션트가 있고 이거의 단위는 KR하고 같은 속도 상수하고 같은 단위를 갖고 있고 여기에 델타 G 더블 대가 그래서 이게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의 그 깁스 에너지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액티베이션 깁스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거고.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요 속도 상수를 요걸로 표현하고 요 속도 상수도 이걸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에너딕 리액션이니까 요거 산화에 대해서 BA 값하고 여기 에너딕 리액션에 관한 델타 G 더블 대가 또 캐소딕 리액션에 대한 코에피션트와 캐소딕 리액션에 대한 그 액티베이션 깁스 에너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얘기했듯이 이 값과 이 값이 같지 않아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지 않아. 뭐 같아질 수도 있어. 어떤 땐. 에너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리액턴트와 프로덕트 상태가 똑같은 레벨에 있고 가운데만 볼록 나와 있다면 이 값이나 똑같겠지.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 에너딕 리액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캐소딕 리액션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서로 다른 값이죠. 지금. 그렇지? 자, 이 식에 앞에서 적어놓은 식이고요. 자, 여기에 그 흐르는 네트 커런트 덴시티 이게 이제 화학 반응의 속도하고 직결되는 건데 저 네트 커런트 덴시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 델타 파이 저 녀석하고 연관돼 있어요. 델타 파이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하면 앞에서 우리가 왜 그림이 안 나와? 앞에서 우리가 요거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라고 했었죠. 이거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옥수가 전자를 받아서 레드가 되는 환원 반응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반응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칠판에 그렸던 것처럼 저런 식의 깁스 에너지 프로파일을 갖고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프로파일이 저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전극을 지금 담갔어. 전해질에다가. 그러면 포텐셜이 지금 이쪽은 포텐셜이 낮고 지금 뭐 환원 관점에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옥수가 뭐 양이온이라고 칩시다. 그럼 양이온이 전자받아서 뭐 금속이 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양이온들이 모이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음이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포텐셜은 이렇게 존재할 거라고 헬름홀츠 모델을 쓴다면 여기 OHP가 존재하고 포텐셜이 이렇게 존재해. 리니어하게. 그럼 포텐셜이 이렇게 존재하면 여기 에너지 프로파일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극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은 어차피 에너지가 일정하잖아. 거리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극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은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그랬던 것처럼 깁스 에너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에서도 역시 깁스 에너지 프로파일은 그 모양으로 생겼을 거예요. 전극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근데 전극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전극 가까이 가게 되면 화학 반응의 깁스 에너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여기에 에너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또 있잖아. 에너지가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 전극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져요, 점점. 그렇죠? 그래서 반응 좌표에서 표현한 저 에너지 프로파일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게 또 있어. 그래서 두 개를 합한 효과가 나타나겠지, 여기서는. 전극 근처에서는. 그렇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관계 때문에 포텐셜이 이렇게 존재하면 에너지는 이렇게 존재하게 돼서 전극적으로 가까워질수록 이게 지금 그 환원이 일어나는 전극인데 에너지가 높아지게 돼요. 여러분 책에는 이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어. 이 그림으로 수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델타 G에 영향을 주게 된다. 왜냐? 이 델타 G 더블 대각 값이 얘기했듯이 전극에서 충분히 먼 곳이면 이 그림처럼 칠판에 그렸던 저 그림처럼 그냥 이쪽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전극에 가까이 오게 되면 저 에너지 프로파일 말고도 이것도 또 있거든. 그래서 요거 위에다가 요 프로파일을 얹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하고 요 에너지 프로파일 두 개를 합한 게 실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전극 근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케이스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 케이스 그림이 두 개 있죠. 여기하고 여기 그림이 두 개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이 그림은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프로덕트를 닮았을 경우야.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프로덕트를 닮았다는 건 뭐냐면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위치가 여기가 리액턴트고 여기가 프로덕트면 프로덕트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말이에요. 프로덕트 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리면 에너지 배리어가 좌우 대칭이라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가파르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지? 이게 프로덕트 라이크 트랜지션 스테이트예요. 시메트리한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요거고 리액턴트 라이크한 프로덕트 여기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가파르고 여기가 완만한. 그렇지? 어찌됐건 프로덕트 라이크한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낮으니까 이건 깁스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환원이 일어나나 봐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런 프로파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요 OHP 근처에서는. 왜냐하면 여기에 에너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존재했잖아. 앞에서 그걸 보여줬던 것처럼 에너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는 이런 프로파일 없어. 이런 게 발견되는 거는 이 먼 쪽, 이쪽에서나 나타나는 거야. 먼 쪽. 이 가까이 가면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요 녀석을 같이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게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지.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만약에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 값이 없는 그게 제로인 경우라면 이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런 그림은 이 계면에는 존재할 수 없어. 이 먼 쪽에나 있는 거고 여기 오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 빨간색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말이야. 왜냐? 여기에 이런 그레디언트가 있거든. 에너지 그레디언트. 그지? 에너지 프로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합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프로덕트를 닮았거든. 전이 상태가. 따라서 이쪽 부분은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별반 영향을 받지 않아. 얘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 모양이죠. 이렇게 올라간 모양.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반응에 대해서는 에너지 배리어가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높아졌지만 역반응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가 얘나 똑같잖아.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이 역반응에 대해서는 에너지 배리어가 똑같아요. 정반응에 대해서는 커졌고. 응?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없을 때에 비해서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캐소딕 리액션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워. 산화는 아까하고 똑같이 일어나지만 환원 반응은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환원 반응은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졌지. 에너지 배리어 크기가 높아졌으니까 이 크기만큼.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있는 알파가 그래서 이게 에너지 배리어가 얼마나 대칭적으로 생겨 먹었는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척도예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찌그러졌고 두 번째 케이스는 reactant like transition state라 그래서 왼쪽으로 찌그러진 거야.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배리어의 모양이. 네? 왼쪽으로 가파르고 오른쪽으로 원만한 이런 모양.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런 모양의 에너지 프로파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계면에서. 이건 이 먼 쪽, 정구로부터 먼 쪽에나 있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에 의한 에너지 프로파일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합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대로 캐소딕 리액션은 영향을 안 받아. 에너지 배리어가 그대로야. 그렇죠? 하지만 이 산화 반응, 이거는 에너지 배리어가 줄어들었네. 얼마큼? 요거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산화가 상대적으로 일어나기가 좋아진 거예요.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 없을 때에 비해서 산화가 일어나기 좋아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경우는 시메트리한 경우. 시메트리한 경우는 2분의 1인 경우지, 알파가. 이때는 대칭적인 거예요, 배리어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대칭적인 경우. 그러니까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중간쯤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런 프로파일은 계면 근처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먼 쪽에나 있어. 이 OHP 근처에 가게 되면 여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얘와 얘의 합으로 그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치켜 올라가고 여기도 치켜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환원 관점에서는 에너지 배리어가 2분의 1 파이 델타, F 델타 파이만큼 늘어나고 여기는 같은 크기만큼 감소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결과적으로 환원은 손해보고 산화는 이득을 받네. 그렇지? 이렇게 될 거예요.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모양이, 에너지 배리어의 모양이 얼마나 대칭적이냐, 일로 찌그러졌냐, 일로 찌그러졌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하여간 나타나는 특징은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요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나타나는 칠판에 그렸던 저 에너지 프로파일, 깁스 에너지 프로파일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게 찌그러지게 된다 라는 거야. 그죠? 찌그러짐으로 인해서 산화가 됐든 환원이 됐든 어떤 하나가 더 유리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에 힌트가 있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전기화학 반응은 외부에서 볼티지만 바꿔주면 농도도 그대로 있고 온도 압력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형으로 갈 수도 있고 정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역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 그치? 그게 외부에서 볼티지를 걸면 결국은 에너지 배리어, 캐소딕 리액션의 에너지 배리어, 애노딕 리액션의 에너지 배리어를 우리가 볼티지를 걸어줌으로 인해서 에너지 배리어를 바꿔줄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학 반응의 속도가 에너지 배리어가 낮아진 방향 쪽으로 확 빨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전기화학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반응도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자, 하여간 실제 시스템에서는 대개의 경우 알파 값은 2분의 1 근처예요. 0.5 근처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화학 반응의 에너지 배리어는 대칭적으로 생겼다라는 거지. 좌우 대칭으로. 그 다음에 환원 관점에서 액티베이션 깁스 에너지를 우리가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환원에 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는 이건데 얘는 갈바닉 포텐셜 디퍼런스가 없을 때하고는 이 값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듯이 알파 곱하기 F 델타 파이 한 만큼 요 텀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죠. 환원 관점에서는 요 텀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 배리어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델타 파이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 포텐셜로 이제 바꿔갖고 수식을 더 유도해서 궁극적으로 버틀러 볼머 이퀘이션을 최종적으로 얻고 그거에 스페셜 케이스인 타펠 이퀘이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화학적인 이제 테크닉 몇 가지를 소개하고 강의를 마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일단 강의는 끝냅시다.